네, 머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던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가 지난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견조하게 나왔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는 시장에서 11만 명,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1만 명 정도, 실업률이 4.3으로 오를 걸로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14만 7천 명, 실업률은 4.1%로 낮아지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지표는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그 뒷부분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앞으로 고용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조금 초점이 맞춰졌고요. 뭐였냐면은 14만 7천 명의 고용자 수가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공공 부분이 7만이었고요. 나머지 7만이 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간의 고용이 7만 명이라는 숫자는 24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고용 시장에서는 민간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민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고용 시장이 조금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4.3으로 오를 걸로 생각을 했는데 4.1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따지고 보면 실업률이 기존의 4.2에서 4.3으로 오를 거다라고 했던 부분은 실업률에서는 전체 분모가 이제 경제 참가 인원 그리고 분자가 실업자 수가 되는데 실업자 수만 오를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가 다 빠진 거예요. 분자 분모가 숫자가 다 빠지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의 고용 시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평균 주당 근로시간 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로시간 수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은 인력을 줄여도 된다라는 지표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고용 지표는 악화될 가능성이 조금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괜찮아 보이지만 전날 나온 그 ADP 민간 고용도 그렇고 이번 고용 보고서의 세부 내용도 그렇고 민간 고용 부분에서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 것인가? 지금 일단 7월 인하 전망은 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고용 지표로 7월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지난주부터 인하에 손을 들었던 원러 이사나 보험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하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아예 인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번 7월 말에 있을 FOMC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인하보다는 동결의 확률이 높아진 상황은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연준 이사가 아닌 지금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빠르면 7월, 늦어도 9월엔 인하한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지금 베센트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르게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이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데이터들만 보면 너무 견조한 시장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7월보다는 지금 견조한 상황이지만 점차 매크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9월로 가면서 점차 인하에 대한 의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금리 인하 압박이 아마 이제 9월까지도 계속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 감세안이 이제 하원 재의결을 걸쳐서 이제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고요. 부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국에서는 앞으로 10년간 3조 3천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산출을 했는데요. 좀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이 3조 3천억 달러라는 적자의 규모가 시장에서는 많이 반영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미국 재정 악화가 되면 정말 미국채 상환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시장 금리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이미 이제 서명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 통과가 됐고 불확실성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감세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소비가 진작될 수가 있고요.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공화당이 주장을 했던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금리가 그동안 이 미국 재정 우려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인데 베센트가 얼마 전에 장기채 발행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분간 장기채 발행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장기채에 대한 수급 우려가 당분간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의 일드 커브가 조금 좁혀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면 올해 안에는 아마 장기채 발행을 줄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미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면 그때 이제 미국채 장기물을 발행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뭐 고용지표 그리고 감세 법안까지 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게 또 증시에는 또 부담인데 9월로 아까 뭐 좀 말씀도 해주셨지만 금리 인하가 결국 이루어진다면 국채 금리는 좀 안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미 미국채 입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7월에 있을 저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였었는데 첫 번째 감세안은 이제 거의 한 90% 통과가 된 것 네. 같고요. 두 번째가 관세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7월 8일까지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다만 양대 축이었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불확실성인 관세 이슈만 해소가 된다라면 연준 입장에서 연준이 그동안 인하를 단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불확실성이라고 네. 했거든요. 뭐 매크로 지표가 견조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앞으로 정말 모르겠어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관세와 감세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7월 이하는 아니더라도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뭐 트럼프나 베센트가 계속해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도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핑계를 계속 대면서 시간을 끌어왔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이 관세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당장 이제 3일 남은 거잖아요. 3, 4일 남았기 때문에 이게 8일까지 딱 종료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시간은 늘어질 것 같은데 7월 말이 FOMC가 있다 보니까 그 네. 전까지는 아마 마무리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 또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라는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경기 경로라든가 물가 흐름을 전망을 하고 그 전망에 맞춰서 기준금리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에 있어서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지각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핑계댔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뭐 7월 또는 9월 시작이 됐다라면 그 시작된 이후로는 빠르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축소되는 듯하기도 한데요. 8월 금리 인하 기대도 있었는데 뭐 추경, 뭐 부동산 규제 발표, 뭐 이런 것들로 좀 분위기도 달라지는 듯하고요.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5월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올해 이러면은 한 두 번 정도는 더 인하하겠구나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시장 금리도 그렇게 베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6월 들어서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야, 이러면은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금리도 한 0.2%포인트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는 2.25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2.5 레벨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에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제 8월보다는 10월 인하로 많이 기대감이 넘어간 상황인데요. 8월 인하를 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요즘은 농담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한국은행은 네. 대한민국을 보는 은행이지 서울을 보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의 수도권만의 그 부동산 가격이 문제인 거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률은 여전히 0.8%. 조금 이제 추경을 했으니까 1.0 내외까지는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1.0이 된다고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인 2.0%에는 훨씬 못 미치기 네.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서울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은 부작용일 뿐이라서 그 부작용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동산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가계부채 대책 방안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강력한 가계부채 대출 방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시행이 되게 된다라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확실히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기사화되는 부분은 기존 계약건들이 취소되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8월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데 네. 시간이 조금 짧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가계대출 규제안이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저희가 부동산 계약하고 나서 한두 달 전에 계약서 써서 가계대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서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7월과 8월까지는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처럼 보일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계약해놓은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표해놓은 건들은 7월, 8월까지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둔화되는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국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걸 관리해야 되는 거지. 한국은행은 부동산을 관리해야 될 기관이 아니고요.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지금 국면은 사실은 질적으로 GDP가 줄어드는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우려사항인 부분인 건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가 지난달에 6조 5천억 정도 늘어난 수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8월에 9조 6천억까지 늘었었고요. 네. 9조 가까이 늘어났던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보더라도 가계대출 규모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번에 가계대출 규제 그 방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총량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원래 올해 계획했던 그 가계대출 한도의 하반기 계획분의 50%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된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제가 인하의 포인트는 지금 이제 재정을 엄청 끌어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한 35조에서 40조 가까이 추경을 마련해서 돈을 끌어쓰고 이제 뿌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같이 부추겨서 통화와 재정이 같이 마련을 해줘야 한국의 지금 이 침체된 국면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우려는 가계대출 규제안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월이나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8월이나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경기는 상당히 이제 부진한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뭐 추경 뭐 이런 얘기들 추경이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제 글로벌 IB들 좀 올리고 있는데 우리 그 경제 성장 전망 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추경안이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가 된다라면 기존 한국은행 전망치가 올해 성장률 0.8이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1.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0.8이냐 1.0이냐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엄청 낮은 수준인 거고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성장률이 1%를 하회했던 게 4차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면에서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 재정과 통화를 동시에 마련을 해서 탈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 4개분기 계속해서 역성장 또는 거의 제로 성장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성장의 축이 건설 경기거든요. 건설 투자와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역성장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그 전체 성장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설 경기가 얼만큼 회복되는지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하반기 또는 지금 이제 하반기보다는 내년까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한국의 성장률이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뭐 한때 이렇게 굉장한 부진을 겪은 것도 결국에 이런 펀더멘털 훼손이라고도 봐야겠는데 어쨌든 이제 경제 전망이 지금 뭐 상향 추세에 있고 그렇다면 이제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증시가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 다른 컨셉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나 시장금리의 경우에는 인하해주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증시에는 더 활성화가 될 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약한 모습인 것 같은데 긴 그림의 사이클상으로 보면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8월이냐 10월이냐의 문제인 거지 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게 된다라면 인하 사이클은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증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올랐던 증시의 모멘텀은 정책 기대감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네.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가치 제고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지 여부 그리고 5천 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깨끗한 증시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숙제이자 그 기대감이 살아난다라면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기대했던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시 유동성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격처럼 증시가 뭐 폭락하지는 않을 것 네. 같고요. 기대감이 소폭 밀리면서 그 부분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포인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동산 가계대출 규제안을 네. 마련해 줬는데 수도권 중심으로만 본다라면 6억 원밖에 이제 대출이 안 나가다 보니까 네.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가격이 15억 정도가 되는데 9억은 있어야 집을 사는 겁니다. 네. 이제는. 근데 9억보다 조금 낮은 금액을 가지고 계신 현금 부자들, 뭐 5억 정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다라면 집 사기에는 어설픈 금액이 되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증시로 또는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돈이 뭐 채권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주식시장으로도 갈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통화정책 기대감이 조금은 후퇴한 상황에서 이 가계대출 규제안이 반대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또 다른 활성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것이 오히려 금융시장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국고채 시장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과 미국 조금 방향성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 금리가 올라오고 미국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또 반대로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두 시장 모두 저는 아직까지는 금리 하락폭이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한국의 국고채 금리 최근에 이제 방송을 보시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닌 리테일 고객들의 경우에 장기 국고채를 많이 사고 계신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국고채 3년 기준으로 기준금리만큼 올라왔다라는 부분은 시장금리로만 보면 인하가 없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수준인데 인하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고채 금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고점을 확인하고 조금 내려온 상황에서 오늘 새벽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조금 올라온 상황인데 긴 그림에서 보게 된다라면 관세나 감세 영향력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연준은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과 함께 시장 금리는 우하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채권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권 투자하는 시점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항상 말하는데 오늘 투자하는 게 제일 많이 수익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리 레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는 점, 시장 금리도 결국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채권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